여러분, 경제적 자유 없이는요, 삶의 자유도 없습니다. 혹독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 삶의 주도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오늘 당장 시작해야 할 돈 공부. 오늘 정리해드릴 책은요, SK바이오 투자센터장이신 이동훈 님께서 쓰신 어떻게 경제적 자유를 얻을 것인가 입니다. 저자 이동훈 님은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시고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현재는 SK바이오팜 사장이십니다. 이분이죠. 이 책은요, 프롤로그, 은퇴 후 당신만은 후회하지 않기를, 1부, 재정 독립과 경제적 자유를 위해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2부입니다. 재정 독립과 경제적 자유를 위해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그리고 에필로그, 당신에게는 아직 3번의 기회가 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장의 핵심적인 내용을 지금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프롤로그입니다. 은퇴 후 당신만을 후회하지 않기를. 저자는 말합니다. 재정 독립과 경제적 자유는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장기적인 투자에 성공해야 됩니다. 장기적인 투자예요. 이를 위해 우리는요, 생각과 행동의 근육을 길러야 하죠. 이 책은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기르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부, 재정 독립과 경제적 자유를 위해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이 장의 목적은요, 투자라는 큰 그림을 바탕으로 나와 환경에 대한 이해를 키우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자본시장과 투자에 대한 기초적 개념을 다루며 나는 무엇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준비해야 하는가를 살펴볼 것입니다. 일단 투자에 있어서 너무 늦은 타이밍이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자기 상황을 파악하고요, 차근차근 준비해 나간다면 기회는 여전히 무궁무진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재정 독립과 경제적 자유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인 의미를 이해하고요, 어떻게 지속 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한 선결 조건, 재정 독립입니다. 재무적 관점에서 생각하는 재정 독립은요, 기본적으로 수익이 지출보다 큰 상태입니다. 수익이 지출보다 크면 재정 독립 상태예요. 즉, 내가 버는 돈이 쓰는 돈보다 많아서요, 통장 잔고가 계속 늘어나는 상태를 칭합니다. 이때 수입은 인플레이션 효과를 고려한 화폐 가치 면에서 일정 수준을 유지할 만큼 충분히 많아야 돼요. 또한 보유 자산을 증가시키고요, 부채는 줄여나가는 노력을 계속하는 것도 재정 독립의 요건이 됩니다. 즉, 재정 독립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부채를 제로로 만들고요, 자산의 규모를 가능한 한 크게 키우는 것이 되겠죠. 이를 위해서는요, 평소 불필요한 소비를 지양하고 검소하게 생활함으로써 지출 금액을 줄이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재무적 관점에서 봤을 때 재정 독립에 필요한 자산은요, 자본 자산이라고 합니다. 즉,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이죠. 예를 들어 채권이나 주식, 부동산은 각각 이자와 배당, 임대료와 같은 수익을 만들어내는 자산이기에 자본 자산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수준의 재정 독립은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뼈를 깎는 경험과 반성, 그리고 연습을 통해서 안정적인 사고와 행동 패턴을 갖추었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등 갑자기 많은 부를 획득한 사람을 그저 부러워하지 않아도 될 이유입니다. 안정적 사고와 행동 패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를 획득하면요, 금방 잃기 때문이죠. 돈과 인간, 자신의 속성을 파악하기. 지속 가능한 재정 독립을 성취하는 데는 3가지 핵심 요건이 필요합니다. 3가지요. 첫째는 돈의 속성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둘째는요, 인간의 속성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나의 기질을 알고 고쳐나가는 것입니다. 각 요건을요,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첫째, 돈의 속성을 이해하는 것. 돈은요, 혼자서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면 그 대가로 돈을 받거나 내가 돈을 제공하면 그 값어치에 대한 대가가 붙어서 나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무엇인가를 해서 받는 돈은 노동소득이고요.
돈에 대한 값어치로 받는 돈은 이자나 배당과 같은 투자 소득입니다. 노동소득과 투자 소득이 있어요. 즉 돈은요, 무엇인가에 대한 대가입니다. 우리는 그 돈을 더 많이 만들기 위해 노동을 하거나 투자를 하는 거예요. 돈의 또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절대 혼자가 아니라 그 소유자, 즉 우리와 항상 함께 있다는 점이 그것이에요. 어떤 소유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 돈의 운명도 달라집니다. 그 결과 돈은 무리를 지어 다니게 되죠. 이거는 김승호 회장님의 돈의 속성에서 나오는 돈의 집단성이라는 성격입니다. 내가 가진 돈을 성장시키려면요, 그러한 큰 돈의 무리들이 어디로 어떻게 투자되고 흘러가는지를 잘 파악해야 해요. 둘째, 인간의 속성을 이해하는 것.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위기의 원인에는요, 여러 가지 중요한 원인이 있겠지만 근본적인 것 중에 하나는요, 인간의 속성과 관계가 있습니다. 행동 재무학 분야에서 욕심과 공포 때문에 발생하는 자산 가격의 과도한 상승과 하락의 사이클이 이러한 위기를 주기적으로 일으킨다고 합니다. 인간의 욕심이 과해지면 투자가 아닌 투기 수요가 시장에 유입되어 자산 가격이 정상가 이상으로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 또 인간이 느끼는 공포로 인해 자산 가격이 정상가 이하로 지나치게 폭락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 인간에겐 남의 말에 쉽게 현혹되는 팔랑귀 속성, 남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귀를 기울이지 않은 우매한 속성도 있습니다. 또 떼거리 효과, 즉 자신의 주관에 따라 판단하고 움직이기보다는요, 주변 사람들의 생각과 말에 영향을 받아서 잘못된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하는 경우도 빈번하죠. 홀로 외로운 길을 가는 것이 두렵다 보니 남들을 따라하는 속성은요, 자본시장 내에서의 자산 가격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투자는요, 결국 인간이 자본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인간 속성에 대한 이해는요, 자본에 대한 이해만큼이나 성공적인 투자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죠. 지속 가능한 재정 독립을 위해 필요한 셋째입니다. 나의 기질을 알고 고쳐 나가는 것, 메타인지라고도 하죠. 투자에 성공한 사람들에겐요, 일반인들이 갖지 못한 독특한 기질이 하나 있어요. 일단 우리는 자신이 어떠한 기질을 갖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투자에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파악하고 닮으려 해야 해요. 자신이 공부하고 판단한 바에 따라 전략을 세우고 실행함으로써요, 원하는 규모의 수익을 실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재정 독립을 위한 단계별 접근. 나이대에 따른 투자 전략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대는요, 투자 경제 금융 산업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학습합니다. 30대는요, 소액 투자로 투자 경험을 쌓아요. 40대에는 이론과 실전의 반복과 비교를 통해서 나만의 규칙을 만들어냅니다. 50대는요, 삶에서의 성숙함이 더해진 진정한 투자를 시작하는 것이죠. 마지막 60대는 증식된 자산을 수확하는 시점에 매각하여 현실화하는 것이죠. 이런 전략을 취하고자 할 때 마음에 새겨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무조건 일찍 시작할 것. 둘째는 주변의 시선과 압박에 흔들리지 말고 자신의 주관대로 밀고 나갈 것. 셋째는 작고 단기적인 결과들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꾸준히 진행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습관들이죠. 이렇게 할 때에만 자신의 투자 신념과 관점을 투자 철학이란 형태로 완성할 수 있습니다. 투자 철학이란 형태로 완성해야 돼요. 재정 독립을 이루기 위한 전략을 연령대와 상관없이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단계의 목표는요, 재정 독립에 필요한 발돋움을 할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학습과 훈련을 거듭하며 신념과 자신감을 키워나가는 것이죠. 두 번째 단계는요, 그러한 확신 하에 투자를 실천하고요, 안정적인 부를 이룸으로써 진정한 재정 독립에 이르는 것입니다. 1단계에서 쌓은 신념을 바탕으로 투자를 실행하고 과실을 얻는 것이에요. 직을 넘어서요, 업을 추구해도 무방할 수준의 경제적 부를 축적하는 단계죠. 이 두 단계에서는요, 특히 첫 단계의 중요성과 의미가 큽니다. 첫 단계는 바로 재정 독립에 필요한 발돋움을 할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갖는 거였어요. 꾸준하고 끊임없는 학습과 훈련으로요, 이제 곧 날아오를 수 있겠다는 확신과 자신감이 커지면 그 다음부터는 자신이 원하는 어떤 일도 소신을 갖고 진행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계별 투자 전략에 차근차근 접근하면서
신념과 확신을 키운 다음에 그것을 기반으로 꾸준히 실행으로 옮길 때 재정 독립을 위한 투자에서의 성공 가능성도 높아질 것입니다. 먼저 나의 투자 기질을 파악하라. 여기서의 핵심은요, 나 자신에 대한 이해입니다. 성공한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질이 나에게 있는지 파악해보는 단계죠. 이 기질은 꼭 선천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철학 분야에는 경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낯설어짐으로 인해 깨닫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뜻 보기엔 투자 분야와 어울리지 않은 단어처럼 여겨지지만 저자는 투자에서도 이러한 경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나를 낯설게 바라봐야만 냉정히 평가하게 되고요. 이 과정이 있어야만 자신의 기질을 변화시키거나 보완해 나가는 단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인지한 다음 단계는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우선은 보유 중인 현금성 자산, 상장 또는 비상장 주식들, 주거용 또는 투자용 부동산의 투자 현황을 파악합니다. 퇴직연금 가입액이나 펀드 투자액은 물론 실물 자산인 금이나 은 등의 기금속 원자재 등도요, 보유 자산에 포함됩니다. 그런 다음 자신의 성향과 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들의 성격이 맞는지 매치해 보는 거예요. 미스매치 된다면요, 투자 기간 내내 불안하고 불편한 마음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입니다. 자신의 성향과 맞는 투자를 해야 지속할 수 있고 불편하지도 않아요. 성공한 투자자들의 특징. 투자나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습관이나 특징들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은요, 내 주변 환경을 좋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내가 미처 갖추지 못했던 요소들을 알게 되어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요, 투자자로서의 자질도 높아지기 때문이죠. 저자는 30년간의 사회생활에서 만난 성공 투자자들을 35명가량 선별하고요. 그분들이 갖는 공통적 특징들을 몇 가지 뽑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지속적으로 정보를 수집한다고 해요. 그들은 최대한 많은 정보를 모으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둘째는 지식과 지혜의 축적이에요. 그들은 새로운 학습에 꾸준히 전념합니다. 투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얻기 위해서 독서, 만남 등에 집중하죠. 특히 인문학, 예술, 여행 등에 깊이 심취하며 인간 및 세계에 대한 성찰을 해나갑니다. 세 번째입니다. 검증을 위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들은 무언가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의심되는 점 등을 주변 네트워크를 통해 항상 확인하고 검증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나눠줄 전문가나 지인이 많아야 하는데 성공한 투자자들은 이런 네트워크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넷째, 침착함과 결단력을 갖추고 있어요. 그들은 평상시에 매우 침착합니다. 어떤 사안을 접했을 때 쉽게 흥분하지도 않고 쉽게 낙담하거나 포기하지도 않죠. 차분하게 사안을 분석하고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씩 천천히 짚어가는 신중함을 보입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린 뒤에는 요즘 표현으로 정주행에 돌입하죠. 다섯 번째, 그들은 큰 흐름을 읽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들은 매크로 방향성에 대한 식견이 탁월해요. 각종 언론, 회계법인, 컨설팅 회사 등이 매년 초 개최하는 경제 세미나, 또한 여름철 휴가철에 많이 열리는 학예 경영 세미나들에 꾸준히 참여해서 전 세계 트렌드나 변화를 익히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예요. 확실한 신념으로 무장되어 있어요. 그들은 자기만의 투자관, 그리고 세계관을 보유하고 있고요. 어떤 부분은 절대 타협하지 않는 강한 면모를 보입니다. 6가지 패러다임으로 세상의 변화를 감지하라. 거대 환경은요, 개인이 통제하거나 변화시킬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이런 거대 환경의 변화는 개인이 아닌 전 세계에 파급력을 미치며 오랫동안 지속되죠. 따라서 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할 것이냐가 개인의 입장에선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첫 번째,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대 환경이 바로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세세한 경제 지표의 해석이나 통계 데이터 분석보다는요, 큰 경제의 패러다임, 즉 케인스 학파로 시작되는 재정주의자적 경제 이론과 밀턴 프리드먼을 구심점으로 하는 통화주의자적 경제 이론을 간략하게나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케인스 학파의 재정주의자들은요, 진보주의적 경제학파로 분류됩니다. 미국의 경우 이들이 내놓은 정책들은 주로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 많이 채택이 됩니다. 대개 증세를 통해서 재정을 투입함으로써
정부가 경제 정책의 운용에 적극 개입하는 형태이기 때문에요. 큰 정부를 지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그린 뉴딜 같은 정책이 그 예입니다. 밀턴 프리드먼을 중심으로 하는 통화주의자들은 보수주의적 경제학파로 분류되는데요. 미국의 경우 보수성을 띠는 공화당이 집권할 때 통화주의적 패러다임이 채택됩니다. 모든 것은 시장 경제에서 결정되므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관점을 바탕으로 하기에 기본적으로 감세 정책을 취합니다. 또한 그들은요, 중앙은행을 통한 통화량 조절에만 신경 쓸 뿐 정부가 나서서 정책을 펴는 것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로서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점은요, 이와 같은 두 가지 경제 패러다임이 어떻게 유지되고 바뀌는가에 따라 자본시장이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술 패러다임의 변화예요.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기술 변화는 제품, 서비스, 생산, 소비의 과정에 혁신을 일으킵니다.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을 줄여서 팡이라고 하는데, 이 팡 기업들이 사업 초기에 있을 때 투자했다면요, 지금 우리는 재정 독립과 경제적 자유를 넘어 그 이상의 세상을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요, 투자 기회조차 알아채지 못했고 설사 투자했다 해도 작은 수익률을 얻는 데 그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투자자로서의 기질이 완성되어 있지 못했고 또 좋은 투자 기회를 인지할 만한 통찰력이나 식견이 없었던 탓입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은 멀고도 멉니다. 실패할 가능성도 있고요. 예상보다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세를 이루는 방향성의 물꼬가 이미 터졌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기에 우리는 향후에도 계속해서 이 기술 패러다임의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합니다. 미래의 일은요, 정확히 예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투자자라면 앞으로의 변화 가능성을 탐색하고 고민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합니다. 기술 패러다임에서 나타나는 초기 변화는 오직 선구안을 가진 소수의 사람만이 감지하고 눈여겨보는 것이거든요. 세 번째는 인식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소비나 놀이, 노동 등에 대한 인식 변화는 지난 몇 년 사이 급격하게 진화했습니다. 그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업종이나 산업이 생겨나는가 하면 일부 기업은 유니콘 기업을 넘어 대규모 기업으로 도약하기도 했죠. 다른 한편에서는 기존의 산업과 기업들이 사양길에 접어들었거나 아예 자취를 감춰버렸죠. 사람들의 인식 변화가 가져올 영향은요, 사회 각 분야에 큰 파급 효과를 일으키고 이러한 효과들은 곧 투자의 위기와 기회도 파생시킵니다. 그렇기에 좋은 투자 기회를 잡으려면요, 사람들의 인식이 어떤 흐름으로 달라지고 있는지를 평소에 꾸준히 관찰해야 합니다. 네 번째, 지정학적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지정학적 변화는요, 강대국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강대국들이 경쟁 구도를 형성하여 대립하는 중에도 신흥성장국들은 그에 따른 혜택을 보거나 불리한 상황에 놓이곤 합니다. 지정학적 패러다임의 변화가 투자자에겐 천재일우의 투자 기회를 만들어줄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투자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투자는 자산이 원래 갖고 있는 가치, 본질 가치죠. 이거랑 사람들이 거래하는 가격, 인식 가치라고 합니다. 이 사이에 차이가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정석적인 투자를 실행하는 방법론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 형태도요, 다양하게 달라집니다. 경제가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경우엔 성장주, 즉 성장률이 높은 주식이 인기를 얻어요. 반대로 경제가 안정적인 성숙 단계에 접어들면요, 오히려 배당률이 높은 배당주나 내재적 가치가 단단하게 다져진 가치주가 높은 인기를 얻죠. 중요한 것은요, 투자에 대한 시장의 이런 선호도가 마치 패션 트렌드처럼 변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투자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수혜를 입은 기업과 피해를 입은 기업, 이런 동전의 양면과 같은 양상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라이프 사이클의 변화입니다. 투자에 들어가는 타이밍만큼이나 투자를 정리하고 나오는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자신이 투자하고 있는 산업의 라이프 사이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자세히 살펴야만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맥락에 따른 단계별 이해. 지금까지 거대 환경의 변화를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6가지로 나누어 이야기했으나 사실 이것들은 상호 연결되어 있거나 인과관계를 구성하기도 합니다. 다른 것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은 독자적인 형태의 변화란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변화 자체를 감지함과 더불어 그 변화들 사이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반드시 원인이 존재하기 마련이고요. 이는 앞서 살펴본 패러다임의 변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변화가 일어난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낸다면 그 일의 향후 진행 양상과 결과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맥락을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맥락을 이해한다는 것은요, 곧 그 구성 요소들의 연관성을 이해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거대 환경의 변화를 바라보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나 자신을 정확히 이해하며 성공 투자자로서 기질과 특성을 갖기 위해 노력하는 것. 어느 정도의 자신감이 생긴 뒤엔 주변의 환경을 돌아보며 내게 도움이 되게끔 만들어가는 것. 그런 다음에 세상을 바꾸는 큰 변화를 파악하는 것. 이렇게 3개. 이렇게 범위를 넓히고 단계를 높여가며 나와 세상을 이해하는 일은요, 재정 독립과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한 투자라는 장기전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준비 요소입니다. 이러한 밑바탕은요, 이후 여러분이 쌓아 올릴 투자 지식과 경험을 탄탄히 받쳐주는 기둥이 될 것입니다. 그냥 시작하지 마라. 투자에도 설계가 필요하다. 투자 프로세스도 집 짓기 과정과 비슷해요. 투자를 위한 콘셉트를 잡고요, 투자 계획서를 작성하고 자산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배분하여 투자할지에 대한 로드맵을 설정한 뒤에 실제 자산에 투자하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단계별 설계와 시공을 거쳐 집을 짓는 것처럼 투자 또한 계획을 세우고 로드맵을 만든 뒤에 그에 따라 투자하고 매각과 재투자를 반복해 나가면서 원하는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투자를 집 짓기 과정에 비유하는 이유는요, 구조화의 중요성을 부각하기 위해서예요. 투자에 대한 개념을 구상하고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구조화하는 단계는 투자라는 과정에서 절반 이상의 무게감을 가집니다.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구조화하는 단계요. 여러 전문가들의 실증적 연구에 따르면요, 자산의 전략적 배분 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가 그 포트폴리오가 기록한 성과의 70%를 설명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초기에 투자 계획을 면밀히 세우고요, 실행에 옮기는 과정, 즉 견실한 구조화 과정이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구조화 과정이요. 건축주가 기본적인 건축에 대한 이론과 용어를 배우듯이요, 투자자는 투자에 대한 이론과 용어를 배워야 합니다. 투자는 수익을 목적으로 특정 자산에 나의 자본을 투입하는 모든 행위예요. 총 수익은 경상수익과 자본수익의 합이죠. 경상수익은요, 배당, 이자, 임대소득처럼 일정하게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입니다. 자본수익은 이 자산의 매매 차익입니다. 투자자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항상 총수익 관점에서 투자 수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이렇게 해야만 나의 전체적인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운영할 때 효과적으로 계획을 세우고요,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수익과 위험은요, 투자라는 행위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둘 관계는요, 이 그래프로 설명이 가능해요. 수익이 올라갈수록 위험은 올라갑니다. 비례관계예요. 똑같이 주식에 투자한다고 해도요, 중소형 주식의 투자에 대해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수익률은요, 대형 주식의 경우보다 높을 수밖에 없어요. 위험도가 올라가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추가로 요구하는 수익률을 재무용어로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투자를 계획할 때는 이렇듯 위험과 수익률이 양의 관계에 있음을 인지하고요, 설계 구조에 반영해야 합니다. 목표로 하는 투자 수익률과 위험치를 설정한 다음에요, 실제 분산 투자를 위해 자산을 배분할 때에는 통상 2단계를 거칩니다. 첫 단계는 전략적 자산 배분, 두 번째 단계는 전술적 자산 배분입니다. 전략적 자산 배분은요, 큰 그림에서 현금, 주식, 채권, 부동산 등 투자 대상의 비율을 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인 전술적 자산 배분은요, 주식을 예로 들어 볼 때 정해진 주식의 배분율 안에서 투자할 산업이나 실제 종목을 선택하는 거예요. 전략적 자산 배분은 큰 그림, 전술적 자산 배분은 그 안에서 그리는 작은 그림이라고 볼 수 있죠. 부동산 투자에서도 임대용 부동산, 토지 등의 실제 종목을 선택하는 전술적 자산 배분이 필요해요. 전략적 자산 배분은 크게 일단 나누는 거예요. 주식, 채권, 부동산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리고 전술적 자산 배분은요,
뭐 선진 주식을 뭐로 살 건지, 그리고 부동산에서 무슨 부동산을 살 건지, 뭐 주거용을 살 건지, 상업용을 살 건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누는 단계인 거죠. 그래서 1단계는 전체적 포트폴리오의 위험과 수익 프로파일을 설계하고 톱다운 방식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2단계는 전술적인 편입 비중을 조정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3단계는요, 자산군 내에서 세부 자산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바텀업이죠. 결론적으로 투자의 본질은요, 명쾌해요. 투자는 어떤 투자 대상에 현재 거래되는 가치, 인식가치죠. 현재 거래되는 가치와 그것이 원래 갖고 있는 본연의 가치, 이거를 끊임없이 비교하고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투자 대상을 발견하면요, 그것에 투자하고 그 가치가 본연의 수준에 도달하면 매각을 통해 이익을 실현하는 거죠. 이러한 행동은요, 모든 자산의 가치는 언젠가 본연의 가치로 돌아오고 이를 위해 시장은 이성적이고 효율적이어야 한다 라는 대전제가 있어야죠. 분산 투자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투자 대상의 수가 많으면요, 그만큼 투자 시에 분석 및 투자 후 관리 등의 시간과 노력이 많이 투입되기에 지나치게 많은 종목에 투자하는 것은 효율과 효과 면에서 좋지 않습니다. 제가 예를 공유 드릴게요. 분산 투자의 예. 표준형 분산은요, 현금 자산, 임대용 부동산, 펀드 연금 주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규모별 분산이면 대형, 중소형 주식이 되죠. 산업별로도 분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역별로도 분산할 수 있고요. 투자 주체별 분산도 가능합니다. 유동성별로 분산할 수도 있어요. 저자는 10년 이상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일단 모델을 만들고 나면 지속성을 가지고 그에 따른 투자를 하면서 실제 경험과 자본시장의 환경에 맞춰 수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러면 그 모델이 뭐가 있는지 같이 보시죠. 일단은 전술적 자산 배분입니다. 안전자산을 70% 투자하고요, 위험자산을 30% 투자하는 거죠. 안전자산으로는 채권형 펀드, 그리고 임대용 부동산이 있습니다. 물론 임대용 부동산이면 부채를 활용할 수 있죠. 그리고 위험자산으로는 우량주, 비상장 주식, 엔젤부터 상장 전까지 비상장 주식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런 투자는요, 5에서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원칙에 따라 투자해 나가야만 의미 있는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모델입니다. 저자는 이 모델에 따라 지금까지 15년 정도 투자했다고 합니다. 결국요,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좋은 투자 대상을 찾으려는 각고의 노력과 학습 및 분석, 또 자산을 장기간 보유하는 끈기와 열정입니다. 노력과 학습, 분석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끈기와 열정도 중요하다는 소리예요. 저자는요, 저축 및 약간의 투자 경험, 그리고 투잡에서의 소득을 합쳐서요, 40대부터 진정한 장기 투자 프로세스에 들어섰다고 합니다. 사전에 충분한 연습 경기를 거친 덕에 실전에서 안정적인 성과를 낼 수 있었죠. 투자에 성공한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투자 철학을 정립하고 종잣돈을 모으는데 몇 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프로세스를 거친 사람만이 결국에는 의미 있는 성과와 결과를 얻었죠. 이는 비단 투자에서뿐만 아니라요, 삶의 어떤 일에서든지 마찬가지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패를 전략 수정 및 재구조화를 위한 프로세스라고 생각하면 돼요. 투자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로 여기면서요, 냉철한 분석과 고민의 계기로 삼고 계속해서 반복해 나가야 합니다. 결국 투자의 성공과 실패는 내가 어떤 자세로 어떻게 투자 대상을 대하고 판단하는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요, 경계선에 서서 위와 아래, 왼쪽과 오른쪽, 앞과 뒤, 가까운 곳과 먼 곳을 모두 바라보고요, 생각하는 해안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올바른 투자 판단을 내리고 제대로 된 장기 투자를 통해 원하는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안을 가지는 왕도는요, 바로 학습과 경험입니다. 지금까지 1부를 정리해드렸고, 이제부터는 2부, 재정 독립과 경제적 자유를 위해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라는 장을 정리해드릴게요. 여러 투자 대상 중에서 주식과 부동산, 그리고 사업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루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주식이 좋고 어디에 부동산이 좋으니 투자하라는 이런 식의 내용이 아니라요, 각 투자 대상별 세부 속성은 무엇인지, 또 우리는 어떻게 그 자산을 분석하고 바라볼 것인지를 설명해 드리려 합니다.
주식회사와 주식. 자본시장은요, 금융시장의 일부분입니다. 금융시장은 크게 자본시장과 화폐시장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자본시장에서는 장기적 성격의 금융거래가, 화폐시장에서는 단기적 성격의 금융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자본시장은 장기적, 화폐시장은 단기적이죠. 장기와 단기를 나누는 기준은요, 통상 1년입니다. 이 중에서 장기 금융시장인 자본시장은요, 크게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으로 나뉩니다. 주식시장은요,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장이죠. 우리가 투자를 위해 접하는 회사의 대개는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에 주식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그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것이죠. 주식 투자라는 것은 엄밀히 말해 주식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발행하는 주식회사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주식회사는요, 주주들이 제공하는 자본금으로 세워진 회사입니다. 주식은 자본금 제공의 대가로 주주들이 보유하는 증표이고요. 그러므로 회사에 대한 주주의 권리 및 의무의 단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적정 시점이 되면요, 주식시장에 상장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는요, 좋은 기회를 얻어 투자를 실행하고 회사의 성장에 따른 과실을 공유받죠.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의 핵심, 주식이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이야기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주식은요, 언제나 수익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 투자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주식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은 아마도 다른 자산에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성이 높고 선택의 폭이 다양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소액 투자가 가능해서요, 목돈이 없어도 비교적 쉽게 시작해 볼 수 있다는 것, 사고 파는 것을 내가 원할 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 거래 시에는 거래 비용도 다른 투자에 비해 매우 낮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해외 시장에도 쉽게 투자할 수 있고요. 반면 주식 투자의 단점도 당연히 있습니다. 가장 유의해야 할 것은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지만요, 위험이 높아서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하방이 막혀있지 않아요. 상장 폐지도 있고요. 저자는 말합니다. 현 시대의 주식 투자자들에게 제국 기업을 찾아내는 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요. 왜냐하면 결국 장기 투자를 통한 수익률의 실현은요, 제국을 만드는 기업들의 투자를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보는 눈, 즉 하늘을 나는 매의 눈을 가진다면 향후 산업을 지배하는 제국 기업을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꾸준히 메가 트렌드를 공부하고 통찰력을 가져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 과정이고요. 이것을 견뎌낸 사람들이 장기 투자에 성공을 하는 거죠. 주식의 가치는요, 미래 현금 흐름을 할인한 현가의 합입니다. 제국의 가치는요, 미래 식민지에서 걷어들이는 조공을 할인한 현가의 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넓고 길게 투자 대상을 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공간과 사업을 연결하라. 투자 대상으로서의 부동산이 갖는 특징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의 여부가 곧 투자 수익률을 좌우합니다. 부동산이 갖는 특징은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질성이에요. 모든 부동산 자산은요, 하나하나가 제각기 다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같은 단지 내 똑같은 평수의 아파트라 해도 층수와 방향 등이 다르죠. 다음은 부동산은 높은 단가입니다. 주식의 경우엔 1조 단위로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투자 자금이 작아도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부동산은요, 단위당 투자 단가가 높습니다. 세 번째는 적극적 관리의 필요성입니다. 적극적인 관리를 할수록 가치 하락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 부동산의 특성입니다. 매일 청소하는 건물주가 괜히 있는 게 아니죠. 네 번째입니다. 높은 거래 비용. 부동산의 거래와 관련된 세금에도 종류가 많습니다. 매입 시에는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그리고 매도 시에는요, 양도소득세, 그리고 보유 시에는 재산세와 종부세도 내잖아요. 다섯 번째는 감가상각입니다. 부동산은요, 사람이 거주하거나 사용하는 공간이기에 세월의 흐름에 따라 사용자들의 손때가 묻고 바닥이 닳습니다. 그럴수록 가치도 감소되는데 이를 뜻하는 재무 용어가 감가상각입니다. 대개의 부동산은요, 10에서 30년 사이에 가치가 줄어들어 잔존가치, 즉 최소한의 가치만 남습니다. 이 최소한의 가치는요, 결국에 땅의 가격만 남는 거예요. 여섯 번째, 이자율과 자본시장의 영향. 부동산은요, 시중 금리 상승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금리 상승은요, 부동산의 가격 하락을 불러옵니다.
반면 금리가 하락하면 부채 이자에 대한 부담이 줄어드니까요. 매입 수요가 증가하고 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도 연결이 되죠. 일곱 번째는 유동성 부족입니다. 부동산은요, 거래가 쉽지 않기에 유동성이 떨어집니다. 부동산을 한번 사놓으면 돈이 다 묶이잖아요. 이렇게 부동산 투자의 특징을 설명드렸습니다. 수익형 부동산. 임차인에게서 받는 임대료로 부채의 이자 및 일부 원금의 상환도 가능하도록 설계하면요, 부동산 자체가 알아서 빚을 갚아나가게 하는 셈이 됩니다. 선순환 구조죠. 혹은 로버트 기요사키가 부자아빠 가난아빠에서 이야기한 시스템이 벌어주는 소득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다만 수익형 부동산은요, 가격 상승의 폭이 다른 부동산에 비해 높지 않아 자본이득, 즉 가치 변동에 따른 차익을 거둘 가능성은요, 그리 높지 않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둬야 합니다. 초저금리 시기엔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피하고요, 금리가 올라 부동산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하락했을 때 투자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공간에 있다. 부동산은요, 영구히 소유하는 대상으로만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서 공유, 단기, 틈새 시장, 무인 이런 개념을 활용하면 부동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공간을 재해석 및 변형하여서요, 새로운 공간을 재창조할 수 있다면 부동산 투자의 스펙트럼도 한층 넓어질 수 있는 거죠.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이런 아이디어를 떠올려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은 큰 목돈보다 더 중요한 무기가 됩니다. 부동산은 더 이상 소유만을 위한 투자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죠. 부동산 투자는요, 단계별로 접근하는 것이 좋은데 저자는 아래와 같은 순서를 추천하다고 합니다. 1단계, 부동산과 사업을 결합한 투자입니다. 공유 공간 사업이 그 예예요. 2단계, 소형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오피스텔이나 소형 아파트가 그 예죠. 3단계는요, 중형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하는 겁니다. 상가나 사무실입니다. 4단계는요, 개발형 부동산을 투자하는 겁니다. 토지를 투자해서 건물을 올린다거나 재개발 부동산을 투자하는 거죠. 이 단계들은요, 자본이 적은 순서대로 나열했습니다. 단계를 넘어가면서 많은 경험을 하고 공간 활용 사업과 부동산에 대한 감각을 키워야 하는 것이죠. 저자는 이 외에도요, ETF 투자, 엔젤 투자, 그림 투자 등 이런 것에서도 간단히 정리해 주셨어요, 책에. 궁금하신 분들은 책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하지만 원칙은 다 동일했습니다. 싸게 사서 오래 보유한다. 이제 마무리할게요. 투자를 배우는 과정에서요, 나 자신을 재발견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투자를 가장 바람직한 여정으로 만드는 요소입니다. 새로운 목표지를 찾아 나서는 투자자만이 포트폴리오의 성과를 장기적으로 올리고요, 미래 먹거리를 계속 발굴할 수 있죠.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자산을 축적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에필로그입니다. 당신에게는 아직 3번의 기회가 있다. 많은 내용이 주입식 교육처럼 되지 않으려면요, 여러분이 주체적인 생각을 갖고 판단해야 됩니다. 주체적인 생각을 갖고 판단해야 돼요. 그저 듣고 읽는 것만으로는 그 어떤 것도 진정한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제대로 된 투자 역시요, 결국엔 내가 어떤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답을 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거창하게 표현하면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완성해 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자신만의 투자 철학이요.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가진 사람은요, 그 신념 하에 오랫동안 흔들리지 않고 투자할 수 있습니다. 투자의 결실은 장기간에 걸쳐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면서 실패의 횟수와 규모를 줄이고 성공의 횟수와 규모를 키우는 과정 끝에 거둘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 긴 기간을 쌓아가며 만들어내야 하는 결과예요. 나만의 투자 철학을 갖는다는 것은요, 곧 투자에 대한 직관을 갖는 일입니다. 나만의 투자 철학은 투자에 대한 직관을 갖는 일이에요. 다양한 투자 대상에 실제로 투자를 해보고요, 손실을 입거나 이익을 보는 과정을 거치다 보면 투자 대상을 하나의 생물처럼 바라보게 됩니다. 저도 겪고 있습니다. 경제뉴스의 한 줄을 읽으면 한 문단이 떠오르고요, 한 페이지를 생각하면 심지어 한 권 분량의 책을 상상할 수도 있어요. 직관을 통해서요. 기업 공시 한 줄을 보고도 그 기업의 현장과 경영진의 스타일 및
기업의 미래 방향성이 상상되는 직관. 새로운 기술 출현을 접하면 어느 기업이 수혜를 받고 글로벌 가치 사실을 어떻게 변화해 갈지를 상상할 수 있는 직관을 가지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의 탄탄한 직관과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요. 많은 인사이트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책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르노였습니다.